자, 고전사문입니다. 보기를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의 준거와 그 다음에 사실적 정보를 바탕으로 출발하는 게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독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수업을 하죠. 자, 갑니다. 설화가 소설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의 변모는 당대 향유층의 의식을 반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적성의전에서는 근원설화인 선한형, 그 다음에 뭐예요? 악한 동생의 구조. 악한 동생의 구도가 역전되고. 출제자 양반,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됐을까? 그냥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악한 형. 그 다음에 착한 동생이 되겠다. 선한 동생. 선한 동생. 이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하나 헷갈리면 사실 전체 글이 좀 뒤틀려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안 그랬을 겁니다. 자, 이런 변화는 왜 생긴다고? 조선 후기 당시 재산과 권한이 장자에게 집중. 그러니까 장자 집중 현상으로 인해서 뭐예요? 아, 형은 뭐 돈도 권력도 다 갖고 있는데 심지어 착해? 그러면 동생들이 이 소설을 읽겠냐 이거야. 그래서 당대 독자들의 흥미를 뭐 하려면, 독자들의 흥미를 자극하려면 뭐예요? 장자가 아닌 자에게 플러스를 주는 그런 이야기가, 서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 그랬던 걸로 해석해 보겠다라고 지금 보기는 선정한 거죠. 다만 중요한 단어야. 다만 예외를 보여주는 거지. 대립해석 과정에서 가정의 위계를 가족 구성원이 직접 무너뜨리지 않게 설정한대요. 그러면 이런 갈등 양상을 해소하는 주체로서 지금 누구?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을 끌고 오고 있는 거죠. 그치? 이걸 통해서 발생을 시키고자 하는 바는 뭐다? 유교 질서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권성징악으로 가고 싶다. 유교 질서를 부정하는 건 좀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목표는 여기에 있다. 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읽을 때 만약에 보기를 읽고 최소한의 것을 가져간다면 일단 이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뭐? 형과 아오는 대립할 것이다. 형은 나쁜 놈이고 동생은 착한 놈일 것이다. 그지? 그리고 이 문제, 이 갈등은 누가 해소한다? 이 가족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해소할 거다. 이 세 가지 정도는 잡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들고 들어가 봅니다. 다음, 장면 분할을 좀 해야 돼. 이거는 또 수업 때 여러 방식으로 증명을 해줬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받아서 장면 분할을 한다면 기점들, 뭐 인물의 등장, 시간과 공간의 변화, 뭐 시간부사어, 뭐 이런 것들, 뭐 차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장면을 끊어내는 연습들을 해달라고 했었죠. 자, 첫 번째로 선생님이 제시할 수 있는 장면은 일단은 왼쪽 단에 여기죠. 항이가 생각하되에서부터 서천애가 약을 구하려 오리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지금 뭐예요? 여기가 성이네, 그지? 그지? 그리고 형이 누구야? 형이 항이네. 그러니까 성이가 애가 괜찮은가 보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어머니 약까지 구해오면 어떤 일이 생긴다? 나한테 해가 될 거다. 그래서 뭐? 일단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한 장면 만들어지죠. 그리고 나서 저쪽에 어디? 오른쪽 단의 두 번째 줄이네요. 환우가 여차 급한즉 약을 쓰면 쾌복하시리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성희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누구? 성희를 만났어. 받은 다음에 뭐야? 일단은 뭐예요? 약부터 받아야죠. 그지? 약을 받았어. 받은 다음에 이 약을 드시면 다 나으실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장면 하나. 그리고 나서 항희가 갑자기 태세 전환이죠. 중약 이전까지 묶어버리면 되겠죠? 갑자기 꾸짖어요. 받을 거 받았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뭐? 너 잘못한 거 아니냐? 뭐 해라? 너 죽어라. 주변 사람들 만류하고 그런 장면이 하나 만들어지죠. 됐나? 그래서 장면 분할을 좀 추가를 해본다면 항희가 위기감을 느껴서 바다로 나가서
성희에게 무엇을 약을 빼앗고 몇 개를 쓰는 거냐? 약을 빼앗고 그 다음에 성희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지? 이런 장면이 중략 이전의 세계예요. 됐나요? 자, 다음. 얘기했어. 출제자가 쓴 건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 출제자의 의도가 반영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출제자의 의지가 반영된 문학이라면 보기, 줄거리, 그 다음에 각주, 그 다음 또 뭐 있냐? 중략. 이 네 요소를 가지고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새롭게 보인다고 했었죠. 자, 성인은 항의의 흉계로 바다에 표류하다가 그렇지. 형의 흉계. 나쁜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뒤에 내용이 바다에 표류를 했나 보죠. 바다 표류. 하지만 착한 놈 그렇게 납두겠냐고. 얼렐렐레. 국어 선생이란 놈이 지? 지었어. 자, 돌아와서 표류를 했어요. 그치? 그런데 납두겠냐고. 안 하고 뭐? 구조돼서 뭐예요? 부출? 그 다음에 장원급제? 와, 그 다음에 뭐? 부마도 됐네. 그리고 나서 뭐? 귀국 소식을 알려. 그럼 제일 지금 마음이 두근두근하는 사람 누굴까? 얘죠. 와서 다 밝히면 어떡하지? 이런 거 아니겠어? 자, 다시 장면 분할로 넘어가 봐. 그러면 여기서부터 탁탁 너무 짧게 잘려가지고 자, 이때 전에 아마 잘리면 되죠. 왕비 보기를 다음에 흉격이 막히고 대경하여 생각하게 만일 성희가 뭐야? 살아 돌아오면 탈로할지라. 내가 잘못했던 것. 그래서 뭐 적부례를 불러가지고 자자자해 뭐 이거겠죠, 그죠? 그런데 이때 부마일행 오더니 어때요? 누가 나와요? 대국의 군관 중 한 명 용맹이 전륜한 자가 나와서 뭐예요? 적불의 제거. 그래서 뭐 했던 거야? 항의가 성희를 뭐? 제거하려고 했어. 그지? 근데 직접 나간 게 아니라 누굴 시킨단 말이죠. 거꾸로 성희랑 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이 상대방을 또 제거하고 있어. 대리전의 양상들이 펼쳐지고 있죠. 자, 아직 성희는 살아있고 성희는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 자, 차설. 차설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장면 전환에 한 사인이라고 했었죠. 그럼 이 자리는 뭐예요? 군사 폐함 듣고 친히 들고 갔어. 근데 누가 나와? 무사 태연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 배네? 배워버리네? 그럼 이게 뭐예요?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나와서 뭐 항의를 죽임으로써 뭐 갈등을 해소하고 권선징악으로 나아가는 자리죠. 됐나요? 그리고 나서 뒤에 이때 이후 와서 환난에 벗어나 뭐 기쁘게 재회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군요. 됐나요? 끝났네요. 그래서 제거, 권선징악, 그리고 해피엔딩. 이렇게 끝난 거죠.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들어가서 문제 풀면서 선지 판단에 집중하는 게 우리의 문학 풀이였죠. 자, 21번. 선생님은 보기를 먼저 읽었으니까 보기 문제를 먼저 푸는 걸 좋아하는데 아직 역시 또 힘이 안 올라왔나 봐요. 보기 문제를 푸는데 정답률이 많이 좀 낮더라고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불행한 일이 있더라도 약을 구해오겠다는 항의 바라는 항의잖아요. 그럼 여긴 뭐예요? 항의니까 나쁜 형이야. 소설의 변묘 과정을 거쳤음에도 설화에 나타난 인물의 선한 특성이 흔적으로 남아있다. 근데 이게 이 발화는 소설에서 잘 생각해야 돼. 발화는 항상 발화도 중요하지만 발화의 목적이 중요한 거야. 이 목적이 뭐였어요? 얘가 이렇게 해서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 더욱 내게 필시 내게 해가 될 것 같으니까 나가는 거잖아. 그치? 그냥 악이에요. 악. 안 된다고. 됐나요? 그래서 뭐 보기가 만들어 놓은 범주에서
이탈한 선지를 만듦으로써 틀리게 된 거죠. 문학은 확실한 X를 잡으면 돼요. 목적이 지금 나한테 해될까 봐 그런데 이걸 선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그지? 답은 그래서 1번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또 정답률이 그나마 좀 낮았던 애들이 이 자리예요.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거의 아주 많은 비중을 2번이 가져갔어.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인데 아주 많은 비중이 2번을 가져갔단 말이지. 그러면 정답은 4번인데 그러면 이제 정답부터 한번 봐봐. 부왕의 권위를 내세워서 원하는 바. 부왕의 권위 뭐라? 들고 가자. 부왕의 권위 뭐라고 나와 있나요? 너희는 어서 빨리 부왕의 명을 받들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부왕의 권위 괜찮아요. X가 안 나오죠. B에서는 항의보다 권위 있는 이의 판단 누구예요? 대군을 모셔도 대궐에 들어가 약을 바치고 왕상의 처분 이거 맞잖아. X 안 나오죠. 그러면 2번은 X가 어디에서 나오냐 이거야. 왜 X를 못 잡았길래 이걸 자꾸 선택해서 틀리냐 이거죠. 자 하나씩 봐봐. A에서는 성의의 행위를 1번 거짓으로 보고 있는가 2번 불효로 보고 있는가. 둘 다 가능해요. 동그라미. 그러니까 조건 두 개가 다 충족을 했어. 그치? 근데 B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성의 인품을 치켜 세우면. 그러니까 결국 인품이 좋다는 거지? 이게 뭐야? 이게 수단이고요. 그치? 이게 목적이야. 근데 보기를 읽어보니까 성이 착한 놈이야. 착한 사람이라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잘못된 인상이 남았던 거죠. 뭐라고? 인품이 좋으니까 옆에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야. 이렇게 간 거야. 너무 편하게 간 거야. 그래서 조건이 성의 인품 이것도 하나 있지. 그러면 여기가 너무 확실하죠. 항의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가? 네. 하는 순간 여기에 대한 정밀한 사고가 안 돼서 X를 못 쳐버린 거죠. 조심하세요. 자, 지문은 의미 단위로 뭉치고 선지는 조건 단위로 쪼개면서 잘게 잘라야 돼. 정답의 크기가 너무 커버리면 어떻게 돼? 정답률이 안 만들어지겠죠. 적정 정답률이. 그러니까 출제자는 의도적으로 정답의 근거를 작은 자리에서 만들 수밖에 없다고. 작은 데를 뒤틀어서 틀리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이게 우리가 치러내야 되는 시험의 특징이에요. 나 답이야 라고 손들고 있는 경우는 많이 없다. 오히려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잘 분해하고 분석해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임이다. 자, 우리 다음 질문에서 만나죠. 자, 현대시 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보기를 치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가는 사물을 관찰하며 그 경직된 속성을 주목하고 그로부터 인간의 존재 양식을 환기하는 기법을 사용한대요. 자, 선생님이 문학 수업할 때 그런 얘기 했었어. 시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시는 인간이 아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인간 얘기로 한다? 들어갈 거다. 확장이 될 거다. 이 얘기 했었죠. 시는 관찰의 대상이, 사물은 관찰의 대상이죠. 그죠? 이 관찰의 대상을 통해서 발견한 게 경직이에요. 경직성을 보고 이 경직성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 양식을 볼 때 인간의 존재 양식을 보는 거. 시인들은 그런 눈이 있답니다요. 자, 이 작품에서 죽음은 물리적 소멸이 아니라 자율성과 생명력을 상실한 상태에 대응한대. 그러니까 죽음이란 게 어떻게 된다? 단순히 물리적 죽음이 아니라 자율성과 무엇으로? 생명력을 상실한 것으로서 존재된다. 됐어요? 자, 이는 정체 및 침묵의 이미지와 결부되어 정체, 침묵의 이미지와 결부되어 한다고? 획일적이고 무력한 삶의 문제를 부각한다. 이렇게 끌고 내려오면 획일적이고 그 다음에 무기력 이런 것들을 부각한대요. 특히 관찰 대상에 해당하는 사물은 관찰 주체를 일깨우는 사물이 관찰 주체를 일깨우는 부분은 타자에 대한 관찰자의 판단을 그 자신에게 되돌려주는 효과. 그러니까 관찰이라면 뭐가 있어?
관찰하는 주체가 있겠지. 그래서 이 시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돌려주는 것도 있더라. 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이제 시로 가봐. 최소한의 부고. 대표적인, 여러분들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시, 자주 봤던 시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겸사겸사 시 읽는 것도 한번 연습해보고 하려고, 얘는 좀 짧아서 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상황, 정서, 태도는 잡혀야 돼. 밤에 식료품 가게 캐캐묵은 먼지 속에서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없이 기다리는,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 이렇게 나와있지. 자, 시적 화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상황 뭐니? 북어 보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게 지금 북어고. 알겠죠? 그리고 얘가 지금 죽어서 하루 손때 묻으면 이걸 통해서 보는 게 뭐예요?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자율성과 생명력의 상실을 보고 있는 거지. 누가? 시인이. 화자가. 됐어. 자, 다음. 북어들의 일개분대가 나랑의 꼬챙이에 끼어져 있다. 이거 그냥 상황 보여주는 거 아니야? 시적 언어 아니에요. 그치?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얘기한 거다. 이런 자리들이 시적 언어죠. 우리 북어 보면서 어떤 얘기해? 야, 북어 끓이면 맛있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만 이 시의 화자는 뭐예요? 죽음을 자꾸 보고 있는 거라고. 한 쾌의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이 경직성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이어지겠죠. 자,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벙어리를 얘기한 거다. 그럼 여기에 걸려있는 거. 말의 변비증이 이 정도가 되겠지. 변증법이란다. 침묵의 이미지는 말의 변비증.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죠? 무덤 속의 벙어리를 말한 셈이다. 혹은 벙어리. 뭐 이런 단어들이 붙겠죠. 자, 말라붙고 짜부라지는 북어의 빳빳한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빛나지 않은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얘 지금 북어에서 뭘로 지금 넘기고 있어? 사람으로 넘기고 있어. 그죠? 선생님 왜 여기서 슬라이드를 바꿨냐면 여기가 사실 뭐예요? 시적 전환이 일어나는 자리죠. 우리가 공부할 때 문학에서는 시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구간들이 있다. 그런 시들이 있다. 그래서 이 상황, 정서, 태도를 모으다 보면은 이전의 세계와 다른 세계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앞에서 무지했으면은 뒤에서 깨달을 것이고, 앞에서 부정적이라면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가거나, 이렇게 전환이 나오는 시들이 있다. 그럼 그 자리는 좀 민감하게 처리해달라. 이렇게 했었죠. 자, 느닷없이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 도 북어지. 이거 보조사 도 쓰고 있잖아. 너 도 북어지. 너 도 북어지. 너는 관찰하는 주체로만 있는 줄 알았지? 아니야. 너도 뭐야? 이러이러한 것을 갖고 있는, 죽어 있는 거야. 이렇게 돌려주고 있는 자리겠지, 이 자리가. 그럼 여기가 뭐예요? 깨달음이 생성된 자리겠죠. 이렇게 시를 구분하면서 주제를 추적할 수 있는가. 가 우리의 시독회 방향이었죠? 자, 이제 문제 갑시다. 문제 가서 좀 보면, 아직 이런 문제를 푸는 그 로직도 없고, 그 다음에 경험도 없다 보니까 자꾸 정답률이 좀 낮게 나오는 게 좀 서운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꾸준히 우리가 밀고 나가서 결국은 싸워내야 되는 대상이다.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일단은 우리가 이런 거 한번 봐봐요. 이것도 연습했는데 꼭 이제 좀 마음이 급해지면 연습한 걸 안 쓰더라고. 달리선지죠. 그치? 그럼 달리를 믿고 떼버리고 결국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부터 움직여달라고. 싱싱한 지느러미를 지닌 대상의 처지는, 여기 이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이었죠. 근데 그래서 싱싱한 지느러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니까 자율성을 잃지 않은 상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뭔가 끄덕일 만한 요소가 만들어졌나 봐. 근데 사실 보세요. 싱싱한 지느러미를 지닌 대상, 즉 그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게 단어들이 뭐예요?
뭐냐? 아예 갖고 와서 보자. 뭐 어떤 단어가 붙어 있냐면 헤엄쳐 갈 데가 없다. 갈 곳이 없다. 없음. 또 하나 뭐 있어? 불쌍. 뭐 이런 단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런 단어가 있는데 어떻게 자율성을 잃지 않는 상태라고 긍정하겠는가 이거죠. 틀렸죠? 확실한 X. 확실한 X. 그지? 답은 몇 번이야 그럼? 이게 답이네. 4번.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 자, 다시 아주 심플해. 그냥 보기가 갖고 있는 기준 잡아주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지문을 읽어주고 시라면은 뭐 해주고 상황 정서 태도 잡아주면서 시적 전환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정도 체크하면서 내려가 달라. 그리고 나서 선지에서 선지를 잘게 쪼개서 판단하는 방식들, 분석해서 판단하는 방식들을 연습하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 틀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작품이요. 자, 현대 시세트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다에 걸려있는 보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나와 다는 마음을 지배 상태와 관련짓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지만, 자, 이제부터 뭐, 마음 얘기는 뭐예요? 지배 얘기는 마음 얘기야. 이게 둘이 연관되어 있다고. 됐어? 그 집을 유지하는 방식에는 차이를 보인답니다. 그러면 하이곤들 생성시켜서 나 얘기하고 다 얘기하겠군요. 공통점 얘기했으니까 후행하는 정보들은 차이점이겠네. 나가 빈집을 개방적 수용을 통해 비워져 있음 자체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식이자 내면의 본질적 구성 질서. 아우 말이 어렵지만 정리해 본다면 빈집 어떻게 하겠다? 개방 그리고 수용 하겠다. 그래서 비어있는 자체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다. 방식이다. 그러면서 뭐 한다? 내면의 본질적 구성 질서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래서 자꾸 작품을 읽으면서 붙여나가는 연습들을 해내야 됩니다. 자, 다음 이쪽 볼까요? 주인이 약해진 집의 경우를 통해 그러니까 약해진 집이면 약해진 마음이겠네. 그치? 내면의 혼란을 아이고 색깔이 같네. 내면의 혼란. 그치? 혼란을 뭐하는 돌아보며 자신을 신중히 채우는 일. 이 마음의 평정. 내면의 혼란을 어디로 보내고 싶어? 마음의 평정으로 보내고 싶어. 이때 사용하는 방식이 뭐라고? 자신을 채우는 것은 일을 통해서 마음의 평정을 지키고자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살펴보면 자, 문태준의 빈집의 약속.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인이고 그 다음에 참 시를 어떻게 이렇게 쓰실까. 그리고 참 좋은 시예요. 이건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볼게. 자, 팬심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빈집 같아서 어떤 때에는 독사가 살고 어떤 때에는 청보리밭 너른들이 살았다. 볕이 보고 싶은 날에는 개심사 신검당 변 내리는 고운 마루가 들어와 살기도 하였다. 어느 날에는 늦 눈보라가 몰아쳐 마음이 서럽기도 하였다. 겨울방이 한 방켠에 묵은 메주를 달아두듯 마음에 봄, 가을 없이 풍경들이 들어와 살았다. 그러면 이 1년을 읽어보면 어때요? 이 풍경들의 구체적인 양상으로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 뭐 이런 케이스, 뭐 이런 케이스, 이런 것들 있죠. 너무 좋기도 하고 너무 서럽기도 하고 독사 같은 마음이 들어오기도 하고 너른 청보리밭 같은 마음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게 왜 돼요? 내 마음이 빈집과 같아서 들어오는 것들을 다 수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나 할 일 없이 전나무 숲이 들어와 머무는 때가 나에게는 행복했대.
이 전나무 숲이 갖고 있는 풍경이 무엇이길래? 수십 년 혹은 100년 전부터 살아온 나무들, 천둥처럼 하늘로 솟아오른 나무들, 뭉긋이 앉은 그 나무들의 울창한 고요를 나는 미륵불의 무소라고 그렸다. 전나무 숲 잘 못 그려줘도 지금 화자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야? 미륵의 미소. 미륵의 미소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비어 있으니까 뭐든 찰 수가 있는 거야. 미륵불의 미소도 들어올 수가 있겠네요. 한 걸음의 말도 내놓지 않고 오롯하게 큰 침묵인 그 미륵들이 잔혹한 말들의 세월을 견디게 하였다. 그러니까 시를 보면은 인생이 다 그렇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렇지? 근데 시인은 그 좋았던 시절들의 기억과 그 마음으로 힘들었던 날들을 버틸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개방적으로 수용해서 마음이 자꾸 새롭게 달라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인이 이야기하는 내면의 본질적 구성 질서일 겁니다. 보세요. 그러나 전나무, 그렇게 좋았던 전나무 숲이 들어앉았다 나가면 그뿐. 마음은 다시 어떻게 돼? 빈집인 거야. 행복이 나의 본질이 아니고 서러움이 나의 본질이 아니야. 비어있음이 본질인 거죠.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 마음 안에는 둥그란 고요가 다른 것으로 또 메꿔질 거죠. 다른 풍경들이 또 들어올 거죠. 대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듯 마음이란 그냥 풍경을 들어앉히는 착한 사진사 같은 거지. 그것이 빈집의 약속 같은 것이었다. 입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를 통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 준다면 덕후가 이 시를 지금 출제한 건 여러분들에게 수험 생활을 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는 거 아닐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빈집과 같아서 모의고사를 봤을 때 좋은 점수가 들어올 때도 있고 나쁜 점수가 들어올 때도 있다. 근데 지금 시험 잘못 봤다고 그 나쁜 점수를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돼. 나가야 돼. 내보내야 돼. 내보내면 또 새로운 점수가 들어올 거야. 그래서 수험 생활 할 때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문태준 시인의 시를 가져오지 않았나라고 적극적으로 경험해 봅니다. 자, 다는요. 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문제로 좀 바로 가도록 하죠. 자, 문제 다시 돌아와서 이걸 보면 사실 이게 지금 꽤나 많은 선택자들이 4번도 선택을 했단 말이지. 근데 잘 보면은 문제를 푸는 선지를 판단하는 때 사용되는 로직은 둘이 같아요. 같은 문제예요. 내 눈에는. 해볼까? 자, 전나무 숲이 나간 뒤에 고요가 메꿔졌다는 데서 마음이 비워지고 고요가 메꿔졌으니까 새롭게 하는 방식 또 다른 걸 수용한 거지. 받아들인 겁니다. X가 안 나오죠? 궁구를 이어가자. 환영이 사라졌자. 이거 마지막 부분이죠. 그 뒤로 전에 읽던 고전을 펼쳐 궁구하기를 매일같이 하자. 머지않아 괴로운 환영이 사라졌다. 자, 고전이냐 경전이냐? 고전이지. 고전을 열심히 연구를 하니까 읽으니까 뭐가 사라졌다고? 환영. 환영은 나쁜 거잖아 지금. 괴로운 환영이니까. 괴로운 환영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이. 됐죠? 맞죠? 그치? 이렇게 되는 게 맞아. 근데 이거 봐봐. 나의 마음이 그냥 풍경을 들어앉히는 사진사 같다는 데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포착해서 수용한다? X가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이거 봐봐. 간신을 물리쳐 인재를 앞세운 데서 내면의 혼란을 먼저 비워낸 후 마음을 채워가는 태도. 자, 봐봐. 이 선지는 내면의 혼란이 어떻게 돼야 돼? 이 혼란이 일단 비워져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마음을 채운대요. 채움 이렇게 하자 그냥. 내면의 혼란을 어떻게 자신을 채우는 일로 평정심을 되찾는 이런 선후 관계를 만들어 놨는데 여긴 뭐야?
내면의 혼란이 먼저 없어지죠. 이걸 보기로 끌고 오면은 선후 관계가 지금 틀려먹어서 틀린 거야. 그치? 근데 4번을 풀었는데 왜 4번을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5번을 틀리다고, 맞다라고, 5번을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냐 이거지. 고전의 궁구가 먼저잖아요. 마음을 채우는 일이 먼저고 그러면 괴로운 한영이 사라지는 거잖아. 사실 4번과 5번은 짝꿍선지예요. 근데 참 재밌게도 여러분들 나중에 선택률 나오면 알겠지만 4번과 5번 선택률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4번이 5선지 중에서 선택률이 제일 높은. 그 역시도 지금 뭐예요? 정밀한 선지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인상으로 OX를 잡는 작업을 하면 이런 일이 생긴답니다. 자, 문학은 확실한 X를 잡아나가는 과정. 그래서 명확한 X가 안 나오면 승부를 거는 게 아닙니다. 됐죠? 그냥 인상으로 대충 눈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언제나 터져요. 알아요. 독서보다 쉬운 건 알아요. 하지만 문학도 역시 수능 수준의 문제잖아. 그치? 여러분들 틀리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은 얼마든지 있어. 대충 가볍게 경시하면서 간과하면서 읽으면 터지기 마련입니다. 자, 다음 지문으로 가죠. 자, 고전시가 세트 한번 보도록 하죠.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보기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사람들은 유교, 도교 등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다양한 태도를 형성을 했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삶과 죽음의 태도. 이게 이 작품들을 읽어나가는데 소용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되는 게 뭐? 아이고, 같은 색깔이네. 뭐예요? 바탕으로 하니까 바위는 좀 세다. 그지? 유교 혹은 도교, 종교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형성을 했답니다. 현세 도리를 다하는 걸 중시하기도 했고, 죽음의 불가피함을 받아들이 현세를 긍정하거나,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 다양한 태도라고 했으니까 하위 범주가 생성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현실에서 도리를 다하는 것. 현세에서 도리 다하기. 그치? 다음. 죽음의 불가피함을 받아들여. 죽음의 불가피함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현세를 긍정하거나, 그지? 또는 현세를 어떻게 넘어서는 현세를, 그지? 넘는 어떤 거? 다른 존재 방식. 다른 존재 방식. 을 상정하게 됐다. 이 같은 인식 태도는 가나 다에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 있으나 이건 뭐예요? 차이점이라는 얘기죠. 모두 세속적 성취를 중시하지 않고 현실을 중시하겠다. 오케이. 자, 그럼 세속적 성취를 뭐하지 않겠다? 중시하지 않으면서 현실을 뭐하겠다? 즐기겠다라고 하면 세속과 짝이 되는 시적 화자의 현실은 뭡니까? 자연일 확률이 매우 높죠. 그렇죠? 세속에서 벗어난 은일의 세계일 확률이 매우 높죠. 됐나요? 그래놓고 이 작품을 읽어 나가면 됩니다. 딱히 번역상에 문제가 안 생겨서 일단은 얘는 번역은 넘어가기도 작품에서는 넘어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해당하는 구절만 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걸 가지고 바로 보기 문제를 들고 왔는데 참 재밌어요. 이게 지금 계속 몇 번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 3번과 5번은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라고. 자, 봐. 다의 80이 넘으면 승피배군하여. 자, 일단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인용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에 대한 설명이거나 해석이라고 했었죠. 그지? 설명이라면 사실적으로 그냥 깨트려 버리면 되는 것이고 해석이라면 뭐?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보기와의 충돌성을 따져가면서 제껴버리면 된다고 했었잖아. 그러면서 선생님이 했던 게 기본으로 뭐? 제발 인용이 되면 원래 부분으로 돌아가서 뭐 해달라고? 맥락 좀 확인해달라고. 왜냐면
이 인용 부분은 특정한 맥락 하에서 새로운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를 뛰어넘는 사전적 의미 더하기 이거 일단 하면 돼. 맥락상의 의미까지 추가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쯤 오면 여러분들 까먹어. 그러지 않을까요? 앞에 쭉 문제 풀다 보면은 뒤에 문제들은 이 작품이 뭐였는지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까먹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돌아가서 한 번만 봐줘. 자, 80이 넘은 승피배군. 근데 여기 각조 걸려 있는 거였잖아. 승피배군. 저 흰 구름을 탄다는 뜻. 그지? 이 사람 갑자기 왜 흰 구름 타? 뭐 초능력? 뭐 이런 자리 아니겠어? 그지? 죽음으로 넘어가는 자리잖아. 하늘에 올라가서 질적 변환. 인간으로서의 생애가 끝난 후 현재 공간으로에서 벗어나 새로운 그러니까 하늘의 공간을 넘어간 거잖아. 새로운 모습으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거 아니겠어?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동그라미 쳤는데 왜 이걸 답을 못 고르냐 이거야. 봐봐. 나의 풀립의 이슬 같은 인생은 아니 놀고 무엇하겠는가와 자, 다 갖고 다시 해볼게요. 나 혼자 임자되어 늙은 뉘를 모르리라 이렇게 나와있죠. 그 자리가 어느 자리야 이거야. 하늘로 올라가서 뭐? 다옥녀 만난 자리잖아요. 그지? 선녀들 만난 자리야. 그러면 그게 과연 현세냐 이거죠. 응? 천상에 올라가서 선녀를 만나서 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현세냐 이거야. 그럼 여기 X잖아요. 다시 이것만 해줘도 돼. 인용 문제가 나오면요. 일단 첫 번째 1번 인용된 부분 원래 지문으로 돌아가서 앞뒤의 맥락 정도 하나만 확인해줘. 한 줄씩만이라도.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에 대한 설명이나 이거에 대한 해석을 판단하러 가세요. 이 정지 작업이 깔끔하게 되지 않으면 선지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 다시 그냥 인용을 확인해. 얼마나 걸리겠어? 몇 초나 걸리겠습니까? 이것만 해줘도 여러분들은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참 재밌단 말이야. 33번. 이것도 지금 3번이랑 4번은 같은 선지예요. 내 생각에는. 그러지 않을까? 아, 같은 선지 아니다. 이거 말고 다른 번호였다. 쏘리. 자, 한번 볼게요. 3번. 자, 디귿이 뭐예요? 디귿. 이것도 인용 문제죠? 돌아가는 거지? 디귿이 뭐야? 저쪽. 번님내네. 번님내는 어때? 부귀공명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화자가 이를 전달하고자 어화 세상 번님내야 부귀공명을 하늘마소 부귀공명은 뜬구름이다. 공명은 풍진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말을 건네주고 있잖아. 뭐 하지 말라? 너무 여기에 연연하지 말라. 이 얘기하고 있잖아. X가 안 나와. 답이야. 근데 이거에 비등할 정도로 많이 선택했던 선지가 4번이라는 거죠. 그러면 4번이 뭐가 틀렸을까? 자, 리을을 가봤어. 리을이 누구니? 한무제네. 그지? 한무제도 분수에 가을바람에 백발만 휘날렸다. 뭐 이렇게 나오지. 공도는 백발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백발을 면하지 못했어. 오케이. 이런 순간 끝나버린 거죠. 한무제에 대한 뒤에 부분만 지금 가져온 거죠. 앞에 부분은 뭐였어? 신선이 되려 하던 한무제야. 그러니까 뭐예요? 공도를 백발을 어기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실패했던 거지. 그래서 뭐 공도를 면하지 못하게 된 거지. 그럼 공도를 지켰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맥락을 끌고 와서 그 인용 부분에 대한 이해를 선지와 비교해 줘야 됩니다. 다시 인용 부분으로 가서 이 인용 부분이 어떤 맥락, 앞뒤 어떤 맥락에서 형성되었는가를 가지고 선지를 판단하면 답을 고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 근데 뭐 마음이 급하니까 일단 대충 눈으로 봤던 걸로 풀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는 순간 출제자가 만들어 놓은 함정, 출제자가 만들어 놓은 애매모호함 속에서 길을 잃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죠. 이제 첫 시험입니다. 첫 시험. 그죠? 우리가 그래도 좀 큰 단위로 보는 시험의 처음이라고요.
앞으로도 꽤나 많은 모의고사가 남아있어요. 이거 볼 때마다 감정을 소비하지 말고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럼 지쳐서 하반기에 아무 작업도 못해. 그냥 현 시점 내가 연습했던 것들을 시험장에서 할 수 있었냐 없었냐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면 됩니다. 당장 다음 주에 뭐 있어요? 당장 다음 주에 3월 학평 있잖아. 그때 또 한번 도전해보고 깨져도 상관없습니다. 한 달 공부하고 또 뭐 하면 되니까 4월에 또 보면 되지. 그지? 저렇게 해서 약간 무던하게 깨지고 붙이고 깨지고 붙이고 해서 단단해지는 수험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 과정이 여러분들을 시험 현장에서 수능날 당일날 지켜줄 겁니다. 됐나요? 자, 우리는 다음 기회에 또 만나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죠. 안녕. 끝.